우선 여기 보시다시피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하면 이렇게 지렛대죠, 지렛대. 예. 우리말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르키미데스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일화는 좀 유명하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해가지고 어떻게 배를 끌어당긴 그런 일화입니다. 예. 뭐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힘의 크기도 변화가 없지만 지렛대가 있으면 1대1로는 변화를 못 일으키는 것도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정의를 보시면, 수익 창출 위해 필요한 자산을 확보할 때 부채를 활용하는 것을 재무 레버리지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주주의 수익을 높여준다고 나오네요. 예. 하지만 실패 위험도 높여준다고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레버리지의 정도를 얘기하는 개념이 DFL입니다. 예. 부채 비용은 미래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죠.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변동을 가져오는 부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확정되어 있어서 고정비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 이 고정비로 인한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세금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예. 좀 더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과 부채를 쓰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부채를 쓰지 않던 기업이 부채를 쓰기로 했다. 혹은 부채를 쓰도록 제안을 받았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한다면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좀 작은 기업이지만 좀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자본금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1,000만 원, 0원이라도 창업은 할 수 있죠. 그죠? 예. 2천만 원 정도면 창업 기업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산은 미래 현금을 통해서 산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2천만 원 넣었다? 그럼 2천만 원은 미래 현금으로 면 2천만 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현재 가치라. 예.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중 40% 정도? 예, 처음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 40% 정도를 부채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그대로죠. 여기에 40%인 800만 원이 부채로 바뀌고, 그럼 나머지 800만 원에 해당하는 1200 뺀 1200만 원 그대로가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예. 부채와 자본 비율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바꾼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텐데,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지겠죠. 예. 부채는 이자율이 필요하니까. 자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청구권이기 때문에 남는 게 다 내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없지만, 부채는 여기서 이자율 8%로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 가정을 세워놓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기업이고 재무 구조만 다른 상황이죠. 예, 같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바꾼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른 예상 매출 정보가 추정되면 그 효과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니까 매출액에 따른 매출원가 기업의 판매가 미비, 예, 판매비 판관비 또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건 영업이익인 EBAT까지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같아지겠죠. 예. 그래서 초기 정보는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EBIT로 이게 잡았습니다. 예.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좀 선형적인 관계로 좀 잡았고요. 예. 예. 선형이죠, 그죠? 1, 2, 3. 여기 단계가 똑같다면 선형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기업의 주당 이익, 주당 EPS, 그리고 ROA, ROE를 구해보면 이렇게 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되죠, 그죠? 예.
앞에 장에 있던 뭐 2천만 원짜리 회사니까 ROA도 2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죠? 예. ROE도 여기 전부 다 2천만 원 자체가 자기 자본이니까 그대로 나눠주면 그대로 이렇게 50, 15%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증가하는 거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럼 같은 상황에서 재무구조만 변경을 했을 때입니다. 예. 주식수가 240, 아까는 400주에서 240주로 줄었다라는 걸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 간단한 손익계산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먼저 이자 비용 빼고 그다음에 순이익 나오고, 이자 비용은 보시다시피 고정입니다. 고정, 그죠? 800만 원에 8%니까 63만 원,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죠. 예. 이 64만 원은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채를 쓰면 고정비로 좀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 비용이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그 기업 주당 이익과 ROA를 구해보면 이렇게 표가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불경기에는 부채를 안 쓰는 게 주당 수익이 높았죠. 예. 앞에 장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거기는 5%였는데 여기 3%니까요. 그죠? 하지만 좀 일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기가 좀 더 좋다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부채를 쓰는 경우가 더 수익을 훨씬 더 높이는 거죠. 똑같은 영업을 했는데, 그죠? 증가율이 선행적이긴 한데 그 비율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선형적이고 거기도 선형적이고. 근데 여기서 그 경기 상황이 세 가지로만 나누었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서 선행적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좀 확대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선형을 그대로 확대하면 되겠죠. 예. 앞에를 바탕으로 재무 레버리지와 주당 순이익과의 관계를 좀 도식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EBIT를 넣고 세로축에는 EPS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선형적으로 구성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EBIT와 EPS에 표시해 보면 우선 무부채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0% 부채를 바꿨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보시다시피 이 구간, 예. 2점 이하의 영업이익을 구하는 구간은 부채를 쓰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예. 굳이 부채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EBIT가 더 줄어드니까요. 그죠? EPS가 더 줄어드니까요. 손해는 둘 사이 차이인 거죠. 이게 EPS 점에서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부채를 써가지고 여기서 손해를 더 자기 이익이 침해를 받은 거죠. 예. 최대 이만큼까지. 예. 그죠? 그에 비해서 요 점의 오른쪽에 있는 구간, 예. 그러니까 요 색깔 칠해진 구간이죠. 예. 같은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더 높은 주당 순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 부채를 쓰나마나 관계없는 EPS를 보여주는 점을 부채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손익분기점 BEP라고 합니다. BEP인 점은 EBIT 점, BEP인 요 EBIT인 요 부분, 예. 여러분이 좀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무 레버리지는 같은 영업이익의 증가가 주주의 순이익 증가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이쪽에 레버리지 만들기 때문에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전에 재물 비율 분석에서 얘기했던 듀퐁 분석 기억하시나요? 예, 거기에 ROA를 보시면 ROA를 ROE로 변환할 때 쓰는 게 하나 있죠.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레버리지와 함께 손익계산서상에서 먼저 고정비 성격을 가진 비용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앞단의 매출액 변동이랑 영업이익의 변동에 변화하는 부분에서 재무 레버리지랑 같이처럼 지렛대로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를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영업 레버리지 정도를 DOL이라고 하고요. DOL이라고 재무 레버리지는 DFL 하는데 여기는 DOL 가운데 몸이 있어서 그런지 DOL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예. DOL, DOL 뭐 둘 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는 주어진 매출 변동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예. 툴로 나는 거죠. 예. 이 역시 그 고정비에 따라서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회사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의 제품만 파는 회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뭐 하나의 제품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생각하기 편하려고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어도 똑같다라는 얘기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니까 예. 그래서 뭐 하나의 제품만 판매하는 회사를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제품 가격에 매출량을 곱해서 구해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와중에 비용을 빼주면 되는데 그때 비용의 성격을 고정비, 뭐 매출액과 관계없이 나가는 비용이랑 매출액에 맞춰서 나가는 비용을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준 고정비, 준 변동비 뭐 그런 것도 따로 더 구분해서 더 하기도 하지만 크게 그냥 둘로 나눠진다 그렇게 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BIT는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예. 변동비, 고정비. 예. 변동비는 매출량에 맞춰서 늘어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시 매출량에 나오면 가격에서 변동 빼면 마진이 내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픽스 코스트 고정비를 넘는 수준이 언제냐 맞춰서 그 Q를 BP라고도 하죠. 예. 야간에 여기서 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출량의 변화를 넣으면 되겠죠. 예. 그럼 매출량의 변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영업이익도 변화가 됐겠죠. 그죠? 예. 이에 따라서 뭐 EBIT의 변화는 위해서 EBIT만 빼주면 되죠. 그죠? 예. 따라서 뭐 매출량의 변화에 따른 마진의 곱이 자연스럽게 영업 레버리지 정도를 나타내는 DOL이 됩니다. 예. 그래서 DOL은 이제 EBIT의 고정비 비율만큼 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고정비를 발생시키는 자산 구조를 가질수록 DOL이 커지고 경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예. 앞서 언급한 자산 활용에 따른 고정비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랑 재무 구조에 따른 레버리지는 재무 레버리지 합쳐서 결합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율이다 보니까 둘의 곱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변화는 영업이익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또 주당 순이익의 변화를 가져올 거겠죠, 그죠? 예. 이때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이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DOL이고 영업이익과 EPS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DFL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 레버리지인 DCL은 매출액과 EPS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DCL은 매출액 변화에 대한 EPS의 변화, 그러니까 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EPS의 변화율인데 그 DOL과 DFL을 거꾸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각자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